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의미가 표현된 부분이라서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씩 내용을 보려고 하고요. 근데 쌤 지문 보기 전에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었지? 보기부터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내용의 보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는 보니까요.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그리고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정서적 변화라는 거예요. 정서적 변화. 네. 우리가 시에서 항상 이 정서랑 관련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지. 정서, 화자의 정서는 뭐랑 관련되어 있을까요? 시적 화자의 태도나 아니면 시적 화자의 어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미로 찾을 수 있잖아. 뭐 감탄형 어미라던가 아니면 의문형 어미라던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태도나 어조를 가지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가 복합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에서 복합 정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가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은 슬픈 감정 하나만 있겠어? 그치? 슬픈 감정, 이제 외로운 감정, 분노,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노의 감정, 여러 가지 정서가 뭐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에서 정서가 하나만 나오진 않아. 그래서 어떤 정서, 다양한 어떠한 정서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고요. 근데 그 정서 중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 변화 중에서 지배적인 정서는 무엇인지, 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서는 무엇인지를 내용에서 또 찾아봐야지 좋아요. 그래서 가시는 이게 시가 전개되면서 이제 시적 화자의 이런 정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가와 나의 작품을 분석해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시켜 볼게요. 일단은 정서적 변화. 근데 얘들아, 요거 변화라고 하는 거 단어 뜻 뭔지 알지? 네, 전환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전환은 안 돼. 왜냐면 전환은 특정 계기를 바탕으로 어떤 계기, 원인이 있어야지 정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냥 변화라고 하는 건 특정한 계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정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대신에서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맞는데 정서 전환이 나타난다면 틀리게 해.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이어서 볼게요. 자,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정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겨누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근데 여기에서는 가에서는 전환되는 내용도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 토대로 가랑 나 작품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부터 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행까지에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상황,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어디 가고 있는데, 그치?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풀 죽은 김밥을 먹고 있어. 근데 이거 진짜 김밥 막 힘이 없이 풀 죽어 있는 거야? 누가 풀 죽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무기력한 화자. 여기까지는 스스로도 분석이 되죠. 자, 그러면 풀 죽은 김밥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은 뭘까요? 의인법. 네, 사실 이인법도 맞는데 여기에서는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해요. 의인법도 맞아. 하지만 주객전도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주객전도는 뭐야?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풀 죽은 건데 내가 먹고 있는 김밥을 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주객을 전도해가지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또 봐볼게요.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이것도. 그치? 주객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객전도. 한번 상상해봐. 여름 들판이 내 눈에 들어오면 따가울 거잖아. 진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객전도된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름 들판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기차라고 하는 거. 자, 기차라고 하는 거 얘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인생의 과정을 드러내는 수단 매개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름 들판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고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차는 나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내용으로 또 볼게요. 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법 사용되고 있을까? 주객전도 똑같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진짜 막 벼가 찌른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바라본 거니까. 자, 그러면서 나 무슨 생각해요? 들판을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들아, 이거 어조 한번 생각해 볼까? 어조. 뭐뭐 하는 가. 어조 어떨까요? 뭐야? 의문형? 여기선 보통 감탄형이라고 하죠. 감탄형. 그래서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 하는 가. 서리법으로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미를 찾을 때는 어떤 의문형 어미인지 감탄형 어미인지 그걸 구분할 때는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해둬야지 돼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정말 막 물어보는 거야? 아름다운지? 선생님이 얼마나 예쁜가? 이거 정말 막 물어보는 거야? 엄청 예쁘다. 이걸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여름 들판 뭐라고 생각해?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대. 다시 생각해보니까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근데 얘들아, 이거 관습적인 표현이거든? 초록은 동색.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일단 여기서 동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녹색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가재는 개편이라던가 막 그런 식으로 초록이라고 하는 거는 녹색이랑 비슷한 색깔이지. 그럼 초록이랑 녹색이랑 막 있으면은 초록, 녹색 막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어, 한눈에? 그치?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표현은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 논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속성끼리 어울려 논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속성끼리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 들판을 보면서 저기 있는 초록색들은 서로 막 녹색끼리 서로 막 어울리기 조화롭게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인지를 해요?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름 들판에 초록, 동색이라고 하는 그 녹색의 그런 풀들이 막 있는데 연두색 딱 지금 식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여? 그 연두색만 엄청 딱 눈에 띄잖아. 그래서 이 연두라고 하는 건 나에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대요. 그래서 연두라고 하는 거는 나랑 마찬가지인 대상이 돼요. 한번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다 초록색, 녹색인데 나 혼자만 연두야. 그럼 나 어떻겠어? 그치? 튀고 외롭고 공허하고 아무도 나랑 어울려주지 않고 혼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속성이 돼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연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어떨까? 그치? 그래서 외로운 정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여기에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연두라는 의미를 분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끼리 같이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볼까요? 거기엔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연두에는 뭐가 남아져 있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대요. 출렁거림, 수렁거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렁거림 무슨 뜻일까? 또 어수선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 약간 나 혼자 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막 한 소리씩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나에 대해서 혼자 동떨어지는 나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 외로울 거잖아. 그래서 나의 외로운 감정을 출렁거림, 수렁거림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게요. 저 수년한 벼포기들 얘기라고 하죠. 수년한 무슨 뜻이래? 수년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온전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온전한 벼포기들. 자, 그럼 여기서 벼포기들은 초록에 가까울까? 연두에 가까울까? 그래서 온전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온전한. 초록은 동색이랑 막 다른 것과 섞여 있잖아. 근데 연두는 혼자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벼포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두랑 마찬가지인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과 어울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녹색과 초록과 연두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런데부터가 이제 핵심이야.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한번 내용으로 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위의 행까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치? 여름 들판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치? 연두를 바라보면서 나도 연두처럼 혼자여서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내용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안이라고 하는 거 한번 밑줄 쪄볼까요? 내 안.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이랑 구체적으로 대조되는 시야를 한번 찾아볼게. 내 안은 엄청 어둡대. 그런 어두운 속성과 대조되는 이 다른 시야 한번 찾아볼까요? 위에서 찾아보면 돼. 여기 밑줄 친 부분, 여기 위쪽에서 나의 내 안, 어두운 내 안과 대조되는 시야는 무엇일까요? 들판, 그치? 여름 들판이 해당이 되죠. 여름 들판. 그래서 내 안과 대조적인 것은 여름 들판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도 가지? 내 안은 어둡지만 여름 들판은 환할 거잖아. 햇빛이 엄청 쨍하고 내릴 거니까. 그래서 내 안과 서로 대조적이다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게요.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니은 무슨 뜻일 것 같다? 일단 햇빛을 묘사해서 제시하고 있죠. 햇빛. 햇빛은 어떻게 하는데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진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햇빛은 화자에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아요. 그래서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얘들아 햇빛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 햇빛이 있으면은 좀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식물들도 자라나고. 근데 햇빛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치? 그냥 다 타고 빛바래지고 이렇게 안 좋잖아. 그치? 막 쌤이 막 너희들한테 막 관심이 많아서 뭐 힘든 건 없니? 하면서 막 관심 가져줘. 그럼 어때? 되게 좋잖아. 근데 막 쌤이 1시간 간격으로 요즘 힘든 거 없니? 괜찮니? 숙제는 했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락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빛바래질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너무나도 햇빛이 거세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대상이 된다라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하면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한번 봐볼게. 무슨 표현법 사용되고 있을까? 혹시 행간걸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거는 행끼리 서로 걸쳐서 표현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가 햇빛도 중얼거리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나눴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영훈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문장이 있어. 딱 보면은 어떤 생각 들어? 그냥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죽었구나. 안타깝네. 막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을 나누면 어떻게 돼? 뭔가 좀 더 여기에 호흡이 많이 실리잖아.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읽었던 것보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읽는 게 호흡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더 머무르게 된단 말이야. 죽었다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지. 그래서 행간걸침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행간걸침 사용한다라는 거. 그럼 행간걸침 토대로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 햇빛이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겠죠. 쌤이 요즘 자기 전에 유튜브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굴에서 실종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선 얘기 안 했나?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게 네. 동굴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갇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왜 죽을까? 산소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많아서 죽잖아. 쌤 항상 생각을 해. 여기 지금 환기장치 있어?
없지. 그래서 지금 말하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잠깐 히터를 잠깐 껐어요. 혹시 추워지면 말해, 알았지? 너희들 안 죽을 거지? 안 죽을 거지? 졸리면 어떡하지? 네.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행간갈치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볼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래요. 그것은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해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자, 그럼 얘들아, 울음 왜 터져나왔대? 네, 갑자기 터져나왔대요. 막 이유는 없어. 그냥 갑자기 터져나왔대. 근데 지금 이런 표현 되게 막 재밌지 않아?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데 너희 막 엄청 힘들 때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알아? 물도 안 마시고 하면은 눈물도 안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먹잖아? 그럼 뭐 먹으면 바로 막 눈물 나고 이래요.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봤지, 그치? 그만큼 힘든 일이 없어서. 딱 처음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게스트인데 누워 있었거든. 눈물도 안 나. 근데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은 그거 먹자마자 이제 식탁에서 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은 그럼 뭐겠어? 여기에 나와져 있는 김밥이 되겠죠. 그래서 김밥을 먹자마자 막 울음이 터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한대?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그래서 연두를 다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연두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지. 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저 빛은 뭐겠어? 햇빛일 거잖아요. 그래서 햇빛. 햇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햇빛이 너무나도 세서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런 희망과 다시 생명력이 강인한 그런 햇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아, 저 빛, 햇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두고 온 게 있지라고 해. 그럼 얘들아, 나는 무엇을 두고 왔을까? 뭐 열정이라던가 의지라던가 삶의 그런 열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두고 온 게 있지라면서 다시 희망을 갖는 화자의 태도로 전환되게 돼요. 그럼 전환의 계기는 뭐야? 여기서 울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울고 나서 다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채 기차는 여러 들판 사이로 오르 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스스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 조금 많이 어려운 작품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시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들아? 네. 뒤에서는 일단 제목부터 좀 신기해서 제목부터 보려고 해요. 제목. 뭐라고 나와져 있나요? 이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소에 그 주소에 사는 그 세대주에 사는 사람한테 어떤 우편물을 보낼 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뭐 누구누구에게 약간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쓴대?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지명이 되겠지. 여기에 살고 있는 박시봉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희 고등학교 가면은 막 문학작가 덕질하는 애들도 있거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쳐서 약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제일 다뤄지는 게 백석이거든요. 그래서 백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 네. 백석이 한번 쌤 지은이랑 여은이랑 희원한테 보여준 적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는 막 애들이 많아. 그래서 막 그런 거 잘라가지고 책에 붙여놓고 막 다니더라고. 네, 너희들 취향이니? 좀 아니야? 네. 쌤도 사실 백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쌤 눈썹 저렇게 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쌤은 신동엽이 취향이에요. 근데 그 신동엽이 그 개그맨 신동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작가 중에서도 신동엽이라고 있거든? 아, 근데 뭔가 지금 검색하면 다른 사람 될 것 같아. 이 사람 아니고요. 이 사람 아니고 시인이라고 해볼게요. 네. 약간 이렇게 생겼어. 사실 분위기는 좀 더 신동엽이 잘생기지 않았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별 얘기를 했네. 네, 백석. 그럼 시 한번 다시 봐볼까요? 그치? 일단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네. 근데 얘들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거 시 같아? 시처럼 보여? 되게 길지. 그리고 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산문투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산문체로 쓰고 있어. 산문체.
산문이 뭐예요? 산문? 소설이라고 하는 거거든. 소설. 그렇지? 그럼 산문이랑 반대되는 거는 뭘까? 운문이라고 해요. 운문은 그럼 뭘까? 얘는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의 형태가 아니라 줄글로 되어 있는 뭔가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그런 산문체의 어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당연히 시는 운율이 느껴지잖아. 그럼 산문체로 작성한 이 작품은 운율이 있을까 없을까? 산문체이긴 하지만 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운율이 있어요. 그럼 운율이 어떻게 형성될까? 운율이 형성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단어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표현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뭔가 시의 행에 대한 그런 음보가 비슷하다거나 이러면 되잖아.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반복되는 거 뭐야? 바로 보이죠? 쉼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체지만 쉼표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어요. 쉼표로 운율이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계속 접해야지 스스로도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운문, 산문 일단 이 용어는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끊어서 볼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 단락으로 이해하면 되거든. 자, 지금 나 뭐 어때? 아내도 없고 뭐도 없대요. 집도 없고 뭐도 없대.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막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백석이 딱 그 1920, 30년대 작가에서 일제강점기 작가로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유랑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유랑민.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그런 엄청 매서운 그런 현실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유랑민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 기본형이 뭘까? 세인. 세다가 기본형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센이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세인이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어를 길게 늘어놨어. 그러면 무슨 표현법일까? 그치? 시적 허용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시적 허용.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나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그러면 나의 정서. 그치? 외로워요. 그래서 유랑민의 외로운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겠지? 네. 내가 미리 얘기하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작품이라 좀 많이 길고 어렵거든? 근데 지금 하는 거면 진짜 멋있는 거잖아. 아닌가? 네. 볼게요. 바람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그럼 얘들아, 화자에게 있어 바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치? 고난과 시련을 가중시키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볼게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죄내부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이 좀 어려워. 사시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의미해요. 자리. 그리고 얘들아, 지금 나 누구에게 편지 써? 박시봉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박시봉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느 목수 누구일까? 박시봉을 의미를 해요. 박시봉. 그래서 박시봉네 집에서 헌 자리를 깔고 이제 한 방에 들어서 이제 세를 들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세를 들어서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얘들아, 누긋한 방 무슨 뜻일 것 같아? 아니야. 얘는 눅눅한이에요. 눅눅한. 그래서 나는 춥고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나에 대한 생각이 다음처럼 된대.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대. 무슨 뜻일까?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나 혼자도 너무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인생을 살기도 너무 벅차서 아내, 부모, 동생 이런 사람들, 다른 내 가족들을 찾기도 너무 버겁고 지금 나 한 명이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데도 너무나도 벅차다라고 표현을 하죠. 벅차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 옹배기에 얘들아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약간 음식을 담는 그릇은 아니고 촛불 같은 거를 켜는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릇에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얘들아 여기서 재는 뭔지 알지? 불 타면은 이제 생기는 재잖아. 재. 그래서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대요. 그리고 볼게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뭐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무력감에 빠져있는 화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뭐한대?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한다라고 해요. 이런 표현도 되게 신박하다. 소처럼 연하여 계속 반복해서 새김질을 한대. 무슨 뜻일까? 너희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너 계속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일까? 소가 장기가 여러 개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뭐 먹으면은 다시 뱉어내고 그거 다시 소화시키고 이러잖아. 그래서 소화가 엄청 오래 걸리는 동물이라는 거 알아요?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라고 하는 게 소화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한대. 그럼 뭐를 새김질 한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나의 슬픔, 나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되게 신박하지 않아? 나의 슬픔을 계속 새김질하는데, 계속 되새김질하는데, 계속 되돌아보는 거야. 그렇게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뒤에 볼게요. 또 내 스스로 화끈같이 불도로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무슨 생각해?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죠. 뒤에 볼게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상이 전환되지. 자, 여기서부터 시상이 전환돼요. 위에까지는 화자 어떤 태도에서 무력감에 빠졌고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으면서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만 반복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화자 뭐한대?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 이거는 상승적인 이미지야 하강적인 이미지야? 그치? 상승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상승적인 이미지로 이제 희망이라는 시상 전개가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내 뜻으로 살아낼 수 있어? 그렇지 못한데. 왜냐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대. 이게 무엇일까? 내가 막 혼자서 내 뜻대로 못 살아. 다 나보다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나의 위에서 나를 조종하는 게 있어. 뭘까? 누굴까? 나를 조종하는 사람. 운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막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게임 중에 막 아이돌 키우기 이런 게임 있는 거 알아? 막 어떤 막 캐릭터 이제 한 명 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막 어떤 높은 이제 운명이 내 삶을 다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게.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 엉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나의 슬픔, 한탄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된대? 슬픔이나 한탄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생겨나가지고 힘들다 아니면 그게 차츰 가라앉는데 가라앉는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슬픔이나 한탄 같은 게 조금 진정이 된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순에 살랑살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계절 언제일까? 그치, 겨울. 그래서 겨울에 막 눈이 문창을 막 두드리면서 막 내린대. 그래서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의 뒤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웠는데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구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들아 갈매나무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갈매나무 혼자 밖에서 눈 맞으면서 막 외롭게 막 혼자 떨고 있어. 그래서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희망적인 의지적인 자세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갈매나무라고 하는 거는 굳고 정한, 얘들아 여기서 정한은 무슨 뜻일까? 깨끗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르다, 그치? 바르다라는 의미에서 깨끗하다, 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갈매나무라고 하는 거는 의지를 가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외롭고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었는데 어떤 특정 시점을 계기로 갈매나무 떠올리면서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희망으로 얘기가 끝내지고 있어요. 이거 바탕으로 29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